2022-2023 시즌 오현규 선수가 한국 축구의 새로운 유럽파로 셀틱에서 첫 번째 시즌을 마쳤는데요. 셀틱이 또 역사적인 자국대회 트래블을 달성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바로 스코틀랜드 FA컵 결승전에서 승리를 하며 유종의미를 거뒀는데, 오현규 선수가 이 경기도 교체 출전해서 인상적인 플레이, 특히 이제 팀의 결승골과 쐐기골에 기점이 되는 패스를 연결했는데, 우선 스코틀랜드 FA컵에서 이제 셀틱이 3대1로 인버네스에 승리를 했습니다. 1대0 그 아슬아슬한 리드 상황에서 이제 오현규 선수가 교체 투입돼가지고요. 이제 뭐 두 골에 관여하는 모습, 그러니까 뭐 직접적인 공격 포인트는 아니지만은, 특히 이제 그 쐐기골에서는 확실한 기점 패스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라고 할 수 있죠. 우선 이제 셀틱의 올 시즌 결과를 살펴보면 마지막 경기였거든요. 자국 리그와 리그컵 그리고 FA컵까지 이제 세계 대회 도메스틱 트래블을 달성했는데, 이게 역대 8번째 성과라고 하고, 또 월드 레코드라고 셀틱에서 자부하는 또 게시물을 올렸어요. 저 월드 레코드라는 게 참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죠. 도메스틱 트래블이라는 거 자체가, 왜냐면은 다른 국가들은 도메스틱 트래블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거든요. 뭐 사실 프랑스도 리그컵이 있었다가 폐지가 됐고, 스페인도 예전에 잠깐 리그컵 운영했다가 폐지를 했고, 현재 이 리그컵이 남아있는 그 무대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밖에 주요 리그는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과거에는 스코틀랜드 리그의 경쟁력이 좀 더 있었고, 또 뭐 유러피안컵을 우승했던 이력들도 있지만, 그렇죠. 그가 유럽 축구에서 최초의 트래블을 기록했던 팀이 다름 아닌 셀틱이었거든요. 올 시즌에 맨체스터 시티도 트래블을 노리고 있는데, 이 셀틱이 8번째라고 자부하는 것은 뭐 물론 대단한 기록이긴 한데, 도메스틱 트래블이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트래블은 챔피언스 리그와 FA컵과 리그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걸 메이저 무대로 부르고, 물론 뭐 리그컵도 메이저 타이틀이라고 치긴 하는데 가장 조금 비중이 낮긴 하다. 어찌됐거나 중요한 것은 지난 1월 유럽 축구 겨울 이적 시장에 셀틱에 입단한 이 오현규 선수가 이 과정에 그래도 분명히 본인의 몫을 했다라는 것인데, 아니 도메스틱 트래블을 그러니까 뭐 얕잡아 보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월드 레코드라고 하니까 잉글랜드랑 스코틀랜드만 가능한 건데 도메스틱 트래블은,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한 얘기인 거죠. 어찌됐거나 뭐 축하하고요. 일단은 이 결승전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인버네스가 분명히 셀틱보다 한 수 아래의 팀인 건 맞지만 단판전으로 펼치는 결승전인 만큼 결국 쉬운 우승은 아니었다. 우선 선발 명단에 오현규 선수는 없었고, 마에다와 후루아시 그리고 조타가 3톱으로 나섰고, 하타테, 맥그리거, 오라일리가 3미들, 그리고 테일러, 스타펠트, 이와타, 존스톤까지 포백을 구성하고 조하트 골키퍼가 골문을 지켰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 선수 4명이 선발로 나왔고, 오현규 선수는 후반전에 교체 출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확실히 그 아시아 선수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우선 전반 38분에 셀틱이 선제골을 넣었는데요. 오라일리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이제 돌파에 성공한 이후 컷백을 내줬을 때 이 후루아시 선수가 이 공을 뭐 논스톱으로 가볍게 밀어 넣으면서 또 정확하게 상단으로 찔러 넣으면서 앞서갔습니다. 뭐 후루아시 선수 같은 경우는 단지 셀틱만이 아닌 이번 시즌 그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확고한 간판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선수죠. 이 골이 시즌 34호 골이었고,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 득점왕뿐 아니라 올해의 선수로도 선정이 됐고, 현재 스코틀랜드 최고의 선수라는 평가 속에 올 여름에 뭐 프리미어리그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적설들이 조금은 나오고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유력한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후루아시 선수는 사실 프리미어리그랑은 안 맞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물론 뭐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도 상당히 몸싸움이 강한 리그고 거기서 이제 많은 골을 넣었으니까 통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셀틱 같은 경우는 아예 지배해버리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달라요. 반면에 이제 이게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것도 이제 후루아시가 가게 된다면 강팀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맥시멈으로 봐줘야 중위권 팀으로 가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원톱이거면 버텨줄 수 있고 비벼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솔직히 말하면 프리미어 리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선수라고. 저는 차라리 그가 마에다가 셀틱에서의 활약상은 더 안 좋지만은 프리미어 리그에는 조금 더 맞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비슷한 예가 과거에 그 셀틱의 일본 대표팀의 그 대선배였던 프리킥의 달인 나카무라 슌스케가 그러니까요.
확실한 장기가 있으니까요. 근데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차라리 이 선수가 라리가나 이런 데면 모를까 프리미어리그랑은 안 맞는다라고 평가를 받았었고, 그래서 프리미어리그로는 결국 가지 못했었죠. 예, 뭐 스코틀랜드에서 활약하는 많은 선수들이 이제 잉글랜드로 가는 상황들이 많긴 한데 그게 성향이 맞을 때나 가능하다. 네, 그리고 그렇죠. 오히려 이제 59분에 오형규 선수가 후루아시 선수 대신 들어갔는데 이 후루아시 대신 들어가서 보여줬던 플레이의 패턴이라든지 또 연계 능력이라든지 몸싸움을 봤을 때는 오히려 만약 이 오형규 선수가 후루아시의 후계자로서 셀틱의 주전으로 활약한다면 더 프리미어리그에 가까울 수 있는 선수일 것이다라는 느낌을 좀 주는 활약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뭐 후반 시작과 함께 셀틱이 마에다를 빼고 아바다를 먼저 넣었고요. 그 다음에 59분에 오형규 선수가 들어갔는데 오형규 선수의 투입과 함께 2대0 쐐기골이 나왔거든요. 예, 뭐 65분경에 이제 오영규 선수가 측면으로 패스를 내줬고요. 여기서 이제 그 조타가 패스를 찔러준 거를 맥그리거가 이제 좀 미드필더인데 앞으로 나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컷백 패스 준 거를 아바다가 이제 논스톱 슈팅으로 골 넣은 거였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전방 공격수인 오영규 선수가 밑으로 내려와서 뿌려주고 또 왼쪽 측면 공격수를 맡았던 조타가 조금 더 뒤로 나와 있고 말씀드린 미드필더 맥그리거와 아바다가 앞으로 올라가서 해결했거든요. 뭐 유기적인 스위칭 플레이를 볼 수도 있고 또 오영규 선수가 이렇게 중앙 지역에서 측면 선수들이 올라갈 때 잘 뿌려주는 역할도 올 시즌에 뭐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들을 보시면 오영규 선수가 이제 중앙에서 수비를 한쪽으로 자기가 붙어놓고 그 한 명의 수비수가 본인에게 공을 받기 위해 달려들다가 조금 충돌이 있었어요. 그 둘이 넘어진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잘 연결해줬기 때문에 전방에 공간이 생겨서 골을 넣을 수 있었다. 82분경에는 이제 그 패스를 내주면서 아바다의 슈팅을 이끌어내는 키 패스를 기록을 하긴 했었으나 이제 아바다의 슈팅이 골대를 빗나가고 말았죠. 예, 지금도 보시다시피 좀 2선으로 많이 내려와서 이제 전후 1선, 2선을 오가면서 연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그런 가운데 84분에 이제 인버네스도 포기하지 않고 선수 교체를 연달아 했고 그런 과정 속에 추격골이 나왔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더피 선수가 깊숙하게 올린 크로스 패스를 맥케이가 다이빙 헤더로 연결했는데 이 골이 들어간 이후 인버네스 선수들의 기세가 확 좀 올라왔고 쉽게 편안하게 2대0으로 이기는 것 같던 경기가 인버네스의 막판 추격전으로 좀 뜨거워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후반 추가 시간 1분 명확한 오형규 선수의 또 한 번의 좋은 기점 패스를 통해 셀틱이 우승을 확정짓는 쐐기골을 넣었습니다. 네, 오영규 선수가 이제 그 수비 2명 사이에서 이제 볼을 잡고 이제 터닝하면서 이 측면으로 패스를 내줬고 여기서 이제 그 아바다가 크로스를 올린 거를 조타가 멋진 슈팅으로 골 넣은 거였죠. 예, 지금 보시면 본인 쪽으로 또 오영규 선수가 항상 1선과 2선 사이에서 수비를 몰아놓고 그렇게 생긴 공간으로 패스를 잘 보고 특히 이제 측면 선수들이 침투하는 동선까지 이번엔 본 좋은 스루 패스가 나왔고요. 또 조타 선수는 이 크로스를 가슴으로 받고 밀어 넣었는데 결국엔 이제 오영규 선수가 두 차례 골에 이제 관여를 했다. 특히 이제 전방 공격수이지만 밑으로 내려와서 뿌려주는 토트넘으로 보자면 케인과 같은 이제 역할을 조금 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경기에서 이제 오영규 선수의 기록을 보자면요. 슈팅을 3번을 가져가긴 했는데 이 3번이 다 이제 수비한테 맞고 나갔었거든요. 그것도 다 붙어 있는 상태에서 슈팅을 가져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슈팅 장면들 따로 뽑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지만요. 그래도 뭐 패스 성공률도 78%로 이게 그 최전방 공격수는 괜찮은 수치인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키패스도 하나를 기록을 했던 거였는데요. 그 이번 경기에 슈팅 맵인 건데 슈팅이 그래도 2번은 다 박스 안에서 가져가긴 했던 거였고요. 물론 뭐 앞에 수비가 있긴 했었지만요. 오른쪽이 이제 패스 맵인 건데 물론 뭐 백패스도 3회가 있었지만은 그 3회 제외하면 다 전진 패스였거든요. 하지만은 뭐 78%의 성공률을 자랑을 했고, 그 중에 뭐 찬스 메이킹도 기록을 했으니까요. 특히 이제 저기 오른쪽에 길게 쭉 간 게 이제 기점 패스였던 거였죠. 예, 확실하게 이제 상대 수비 뒷공간을 착 갈라줬던 좋은 패스를 이제 뿌려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경기 아쉽게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오영규 선수가 리그 마지막 경기 멀티골을 포함해서 올 시즌 유럽에서의 첫 시즌이자 또 반 시즌만 뛰었는데 21경기에서 7골을 넣었고 세계대회 우승을 했고 또 2개 대회에서 골맛을 봤다. 뭐 인상적인 또 만족할 만한 뭐 데뷔 시즌이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뭐 리그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영규 선수가 이제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왔다 보니까 딱 오고 나서 리그컵 결승전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 레인저스와의 빅매치다 보니까 교체로 나와서 14분 뛰었는데 어찌됐거나 이제 우승에 조금 이제 기여를 했고요. 네, 특히 이제 인상적인 게 프리미어십 11경기에선 2골이었었는데 도리어 이제 스코티시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탑 6와 이제 버텀 6가 이제 스플릿 형태로 K리그랑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스플릿이 되고 나서 도리어 상위 6개 팀과의
맞대결에서 5경기 4골을 넣으면서 도리어 갈수록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심지어 출전 시간이 비슷해요. 출전 시간 대비 더 좋은 득점률을 그것도 상위 6개 팀을 상대로 기록을 했다는 거죠. 예, 우승을 조기확정하는 가운데 시간이 점점 늘어나기도 했고 또 꾸준히 뭔가 이제 기회를 받으면서 또 골로 증명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분명한 것은 출전 시간 대비 득점이 아주 높았다. 예, 그러니까 뭐 오영규 선수가 일단 위에 21개의 슈팅은 이제 그 슈팅 차단은 제외하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16경기에서 21개의 슈팅을 기록을 하고 그 중에 이제 10개가 유효 슈팅으로 연결됐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50% 정도의 슈팅 대비 유효 슈팅 전환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중에 6골을 넣으면서 전체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이 28.6%면은 이거는 상당히 준수한 수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분당 득점이 83.3분당 한 골, 그러니까 한 경기당 한 골 이상을 넣고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른발로 4골을 넣었고, 이제 헤딩으로 2골을 넣으면서 확실히 득점력에 있어서는 본인의 장기를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스코틀랜드 리그가 피지컬적으로 강한 무대인데 헤더골이 2개나 있고 또 박스 안에서 모두 6골을 넣었고 여러모로 이제 최전방 공격수로서는 뭐 괜찮은 기록을 남겼어요. 다만 이제 오영규 선수가 발전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일단 그 경합 관련해서도 조금 발전을 해야 되는데요. 수비 횟수 자체가 일단 너무 적어요. 클리어링 3회, 가로채기 1회, 그리고 태클 3회 시도를 한 거는 그래도 16경기를 출전을 한 거잖아요. 그것 치고는 너무 적어요. 아무리 공격수라고 하더라도 공격수니까 도리어 앞에서 부딪혀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적고요. 그리고 이제 경합 승률 같은 것도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 공중볼 경합 승률은 그나마 40.9%로 나쁘지 않아요. 공중볼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여줬는데요. 전체 그 볼 경합 승률이 38.8%밖에 되지 않고 이게 그라운드 볼만으로 따로 떼서 놓고 보면 더 떨어지는 수치가 돼요. 그러니까 경합 승률에 있어서는 조금 더 발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스코티시 프리미어십이 아무래도 조금 더 경합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리그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의 발전이 필요하고 패스 성공률 자체는 공격수가 74.3%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패스 숫자가 너무 적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번 경기도 패스 숫자가 9회밖에 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전체로 놓고 봐도 시즌 전체로 이게 그가 경기당 13.3회가 아니고요. 그러면 왜냐면 경기당이면은 오영규 선수가 조금 출전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90분으로 환산했을 때거든요. 예. 90분당 13.3회면은 솔직히 말하면 이건 너무 미달이에요. 최소 20개 이상은 나와줘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공격 방향 비율을 보더라도 전진 패스가 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비율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발전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도움이 하나도 없긴 했는데 그래도 7개의 기회 창출을 했기 때문에 뭐 다음 시즌에는 조금 더 경험을 쌓고 호흡도 맞고 또 이제 기회를 얻는다면 도움도 추가하고 패스 기록도 좀 이제 늘리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래도 그나마 고무적인 부분이라면은 최종전 에버딘전과 그리고 또 이제 이번 그 FA컵 결승전에서 그래도 뭔가 패스적인 부분에서 발전할 가능성을 조금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예,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에버딘과의 리그 최종전에서 팀이 뭐 이미 3대0으로 앞서 있는 상태이긴 했지만 4대0, 5대0을 만든 이 멀티골을 넣었고 이 골 과정도 굉장히 좋은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잠깐 이제 선발로 나왔던 경기들에서의 경기력에 대해서 스코틀랜드 언론이나 팬들이 조금 지적하고 좀 비판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요거를 말씀하신 이 마지막 2경기에서 좀 씻어내지 않았느냐. 에버딘전의 골 장면을 보면요. 82분에 이제 조타 선수가 왼쪽 측면을 파고들며 올린 크로스 패스, 수비 사이에서 이제 좋은 위치 선정과 점프와 또 날카로운 타점으로 잘 밀어넣기도 했는데 두 번째 골이었던 이 90분에 나온 이 밀어넣기 골이 주워먹은 골로 보이지만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조타가 프리킥을 찰 때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골대 맞고 나온 거를 몸을 날리면서 이제 골을 넣은 거였죠. 네, 게다가 골키퍼가 이제 넘어진 위치를 확인하고 빈 쪽으로, 왜냐면 상대 수비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피해서 넣었던 것까지 사실 오프 더 볼 움직임부터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를 통해 골을 넣었다고 할 수 있겠고 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89분에 오른쪽 측면으로 빠져 움직이면서 뒤에서 들어온 패스를 수비가 붙어 있으니까 백힐로 동료에게 탁 내주는 플레이도 있었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연계 능력이나 패스 능력이 조금 향상된 모습이 있었어요. 네, 거기다가 이번 FA컵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이걸 이제 다음 시즌에 확실하게 보여줘야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스코틀랜드 언론들에서 조금 비판 얘기가 나왔던 거는 결국 그런 연계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경합적인 부분이 아쉬워서 득점 부분에서는 예. 뭐라고 할 게 없거든요. 예, 나올 만큼 뭐 골을 넣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이번 두 경기에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으니까 아마 앞으로 다음 시즌 한층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그러면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없게 되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셀틱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셀틱 스타의 보도에서도 우리가 에버딘전 끝나고 나왔던 보도인데요. 오현규가 의심하는 이들을 침묵하게 만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때 두 골을 넣은 게 또 득점 기록도 좀 비약적으로 높이면서 스코틀랜드 리그의 득점왕을 차지한 후르아시가 84분당 한 골을 넣었는데 오현규는 리그 기준 80분당 한 골을 넣어서 그보다 더 이제 인상적인 득점 기록을 만들었다. 하지만 물론 이제 이기고 있을 때 들어간 것도 있고 뭐 크게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원래는 교체 투입될 때가 더 골을 넣기가 쉽긴 하죠. 왜냐면 예. 상대가 지쳤을 때 들어가는 거긴 하니까요. 예, 그래서 이 기사가 그 기록을 칭찬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최근 몇 주간 부진한 결과와 경기력 그러니까 골도 좀 안 터지기도 했고 또 경기력도 안 좋아서 일부 팬들이 비판을 했지만 이 에버딘전의 두 골은 완벽한 마무리가 됐다. 무엇보다 이 요르고스 자쿠마키스가 떠날 때 우려하는 팬들도 있었는데 이 경기를 통해서 분명히 자쿠마키스보다 기술도 좋고 민첩하고 재능이 좋은 선수구나. 그리고 거친 플레이도 가능한 조금 이제 컴플리트한 공격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이 오현규의 영입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했던 일들 중에서는 가장 과소평가된 일 같다라고 하면서 자쿠마키스의 강점에 본인만의 강점도 갖고 있다. 뭐 이런 좋은 평가를 했어요. 예, 뭐 물론 자쿠마키스와 그 오영규 선수의 스타일 자체는 조금 많이 다르긴 하거든요. 뭐 그거 자쿠마키스는 그래도 약간 조금 정통파 공격수에 가까운 선수다 보니까 반면에 오영규 선수는 그가 활동폭을 많이 가져가고 또 이제 침투하고 이런 유형의 공격수긴 하죠. 약간 예. 그래서 조금 스타일적인 부분에선 마에다랑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긴 하죠. 예, 다만 마에다보다 이제 신체 조건이 좋기 때문에 또 이제 공중전을 따내는 부분이나 헤더 능력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또 보여준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두 경기는 경기력이 좋아졌다. 기록보다는 그런 점들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즌 오영규 선수를 주목하고 기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나폴리가 이탈리아 챔피언이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에 나가 있긴 한데 김민재 선수의 거치가 좀 미정이긴 해요. 물론 이 김민재 선수가 이적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챔피언스리그 나가는 팀을 택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외에 한국 선수의 챔피언스리그 도전은 현재로서는 오현규 선수밖에 없거든요. 셀틱이 이제 그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 우승을 차지하면서 아무래도 그 4번 포트로 이제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예, 아무래도 유럽의 리그 랭킹상 조금 높진 않고 뭐 최근에 유럽 대항전의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최하 포트를 받게 될 텐데 다만 어찌됐거나 이제 셀틱에서 오영규 선수가 경기를 뛰게 된다면 위에 있는 좀 유럽의 빅클럽들과 경기를 또 해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셀틱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셀틱 감독들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는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 자체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셀틱 선수나 이제 감독을 평가할 때는 올드펌 더비만 딱 보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챔피언스 리그 아니면 유로파 리그 딱 이것만 보거든요. 네. 여기서의 경쟁력을 보고 이 선수의 가능성을 체크를 하지 아니면은 대표팀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 예. 예를 들면 마에다가 그나마 후루아시보다 조금 더 이적 시장에서 인기가 있었던 거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보여준 게 있었거든요. 예. 반면 후루아시는 셀틱에서 아무리 골을 많이 넣었어도 사실 시장에서 인기는 마에다보다 더 떨어지거든요. 예, 결국엔 오영규 선수도 뭐 셀틱에서 물론 잘하고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챔피언스리그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면 또 유럽의 더 큰 그렇죠. 리그에서의 관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경기들 어떻게 또 치를지 어떻게 준비할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영규 선수를 셀틱으로 데려온 감독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인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남는다면 당연히 오영규 선수를 본인이 계획한 대로 이제 기회도 주고 끌어올리고 할 텐데 이 감독이 다음 시즌에도 셀틱에 있을지가 아직은 불투명해요. 예, 뭐 현 시점에서는 이제 토트넘 새 감독 후보로 현재 급부상하고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최우선 영입 순번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전에 최우선 영입 순번들이 다 무산이 되는 과정 속에 디 애슬레틱 뭐 믿을 만한 아주 믿을 수 있는 매체죠. 거기서 이제 토트넘의 담당 기자인 잭 핏부르 기자가 최근 토트넘은 이제 연달아 감독 선임에 실패하고 또 무엇보다 무리뉴와 콘테라는 비싼 감독들의 실패를 겪고 나서는 이제 감독을 그런 감독이 아닌 비싼 감독보단 가성비 좋은 감독, 저렴하지만 잠재력 있는 감독을 선임하는 쪽으로 아예 바꿨다.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고 네. 뭐 더선이나 익스프레스 같은 조금 더 이제 가십성의 매체들은 이미 이제 셀틱의 FA컵 경기가 끝나면 선임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과연 저렴하면서 잠재력 있는 감독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데려오는 거는 물론 뭐 이 감독이 능력이 없는 감독이라는 건 아니지만은 잠재력과는 거리가 좀 있거든요. 왜냐면 나이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냥 저렴하고 그냥 말 잘 들을 어느 정도 성과 낸 감독 데려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솔직히 사실 나이가 뭐 클롭 감독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죠. 유망주는 아닌데 다만 지금이 이제 정점에 올라왔다. 이제 그렇죠. 만개했다. 뭔가 좀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뭐 생겼다라는 이제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 다만 최근에 추가적인 보도들을 보면 포체티노의 뒤를 잇는 뭐 유망한 뭐 새로운 그 아르헨티나의 감독이죠. 가야르도도 이제 후보군에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긴 한데 가야르도는 정말 예, 네. 재능 있는 감독이죠. 예. 다만 이제 토트넘이 현재로서는 그보다는 좀 검증됐거나 이제 유럽 무대에 좀 이제 활동을 했던 영어를 또 쓰는 그런 감독을 선호하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유력하다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제 토트넘의 감독 선임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적인 보도가 나오는 대로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